그래서 그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김태호 교수님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유상훈 선생님, 조수남 선생님, 남영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지해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사 및 관련 교육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사도 중요하고 남영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과 관련된 강의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도 봐야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발표자로 모시고 앞으로 달라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발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질의응답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다 소화가 안 된 질문은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좀 참고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참가자분이 38명이나 참가를 해주셔서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김태호 선생님 제가 바로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리세요? 네. 예,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태호입니다. 일단 이런 좀 재미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학술이사 손희정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제가 교육의 전문가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학술적인 내용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막 우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이 다 같이 좀 지난 학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걸렸던 지점들 같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느낌들을 받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예,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뭔가 약간 할 말이 그렇게 별로 없었나 보다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만든 제목이 이겁니다. 그냥 요즘 상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비대면이란 게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 관계의 밀도가 낮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를 분명히 막 내 방에서 컴퓨터만 보고 30cm 앞에 컴퓨터 화면만 보고 했는데 막 목이 쉰다던가 이런 일들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들, 정확하게 그 만나지 못하고 화면 너머에서 미끄러지고 닿지 않는 느낌들을 다 느끼셨을 텐데 저는 이게 이제 안고 살아가자는 말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그냥 상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고 이겨냅시다 이게 아니라 아마도 한 반년에서 1년은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면 코로나 21이나 22가 나오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인택트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속도로 하면 절대 20분에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서두가 길고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뭐 순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냥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그럴 것 같았던 것들이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요. 저도 전혀 감이 없었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학기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4번에 대한 인사이트를 뭐 얻기 계속 위해서 나오는데 왜 말을 안 해? 나는 지금 저기서 나오는 줄 알았어. 내 이어폰에서. 그런 것들을 예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나 마이크 지금 좀 저보 꺼주실래요? 바꿔야지. 미안해, 그 이거 저기 오디오 어떻게 되지? 호스트가 전체 마이크를 끌 수 있을 거예요. 난 지금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알았더니 예, 됐습니다. 제 건 죄송합니다. 들리죠? 네. 예.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씩 보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처도 됐던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못했던 문제들도 있겠죠. 그냥 뭐가 있었나만 몇 가지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학교 서버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8월 그러니까 개강 직전 한 달 전부터 공문이 많이 왔죠. 공문이 많이 와서 이 뭐 다 그렇지만 일종의 관료주의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외부 솔루션을 쓰지 말고 외부 플랫폼 쓰지 말고 우리 학교 서버에 뭐 동영상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뭐 출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다 이 안에서만 해라 뭐 이런 공문들이 왔는데 한 개강 일주일 전쯤 됐을 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학교 쪽에서 노력하시던 분들은 되게 야속하게 이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뭐 이런 계획은 다 좋았어요. 뭐 영상을 80% 이상 시청하면 자동으로 인정이 되고 뭐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전까지 사람들이 이 학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얼마나 썼는가? 저만 해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쓰는 분도 보조적으로 뭐 한두 주 정도 쓰거나 말거나 하는데 갑자기 모든 수업의 모든 시수를 이런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때 이건 도저히 뭐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수십억을 들여서 서버를 뭐 50대를 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 교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솔직히 말하면 디지털 일리터러시에 대해서 학교가 대단히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의 공문이 왔냐면은 동영상 올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녹화를 하라니까 아이폰 켜놓고 1시간 동안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이게 인코딩을 하나도 안 하면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되게 우리가 유튜브 1시간 정도 중간 정도 화질로 올리면 한 500메가 안팎이 나오는데 요즘 휴대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3기가 4기가짜리를 그냥 서버에다 올리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서버의 용량이라던가 인코딩이라던가. 그래서 막 동영상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런 공문들이 개강 일주일 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뭐 아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는데 그분들을 당장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 실제 개강 한 4, 5일 전쯤부터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디 좀 믿을 만한 데 올려놔야 되겠다. 믿을 만한 데는 어디냐? 결국 이제 대기업이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를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루션이 근데 많았어요. 많았고 다들 뭐 겪으셨겠지만 개강 후 한 학기 정도는
많이들 혼란을 겪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이제 백과장명을 하고 뭐가 좋으냐, 줌이 좋으냐, 구글 미이 좋으냐, 팀즈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웹엑스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대부분 줌으로 안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팀즈 쓰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지를 해서 이 혼란을 적게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어차피 한번 옮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이제 어떤 플랫폼이냐 보다도 그 학생들의 이탈 또는 유실을 막는 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뭐 어떤 솔루션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빨리 써서 내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익혀야죠. 내가 익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익히냐. 일단 내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유튜브와 구글 클래스룸의 조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클래스룸도 난생 처음 써보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빨리 이제 내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있는 수많은 기능 중에 내가 써야 될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시스템은 어쨌든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게 내 책임이 아니지만, 이 플랜 B를 가동한 이상에는 사실은 학생들 트러블 슈팅까지 내가 해줘야 돼요. 맨날 물어봅니다. 뭐 카톡이나 이걸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다 봐줘야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이거 어느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계정에 따라 권한이 다르니까요. 교수가 보는 화면과 학생이 보는 화면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메일이 오고 카톡이 와서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글에 이제 학생 계정을 하나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빵점 맞은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학생으로 접속해서 다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랜 B의 대가인데, 대신에 이제 학생들은 조금은 혼란을 덜 겪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위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제 자기 루틴이란 게 다 이제 선호하시는 조합이 있을 거예요. 뭐 웹캠은 뭘 쓰고 마이크를 뭘 쓰고. 인데 저는 가장 인풋이 적은 방법을 택한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 맥을 쓰기 때문에 맥에선 화면 자체 그냥 동영상 캡처가 돼요. 그래서 페이스타임 창을 한쪽에 띄워 놓고 그냥 얼굴만 나오게, 실제 그게 녹화를 하는 건 아니죠. 페이스타임 창을 한쪽에 띄워 놓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같이 놓고 그 전체를 이제 동영상 캡처를 들어갑니다. 양이 좀 많아요. 한 1시간 하면은 1.5기가 정도 나오는데, 그거 인코딩을 하고, 책 7권은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각도가 이제 맥북 밑에 책을 7권 받친 각도입니다. 노트북을 그냥 놓으면은, 책상 위에 그냥 놓으면은, 이제 셀카에서 금기인 이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무슨 삼각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인풋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6, 7권 좀 밑에 받치면 이 정도 좀 편안한 각도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루틴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루틴을 만들고 나면 이제 남들한테 대답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피난을 한 번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이제 3월 2일에 예상했던 대로 서버들은 다 터지고, 뭐 학생 커뮤니티들은 난리가 나고, 뭐 이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바로 3월 3일에 전체 문자와 이메일과 이런 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런다고 다 오느냐, 실제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이 또 꽤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다 안 옵니다.
길 잃은 양들에게 열심히 안내를 했지만 사실 못 들어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그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글 클래스룸 결정한 이유는 뭐 이제 그냥 쓰기 편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안 오는 사람은 안 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것 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온라인 수업하면 잠깐만요. 매미도 예상치 못한 요소인데, 하여튼 좀 온라인 수업하면 좀 편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 공동으로 겪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줌 파티그란 말도 안 나왔다가 이 학기가 반쯤 지나가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모든 정보를 시각으로 다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표현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제 강의를 할 때는 그 교실 앞을 다 쓰지 않습니까? 강의실 앞을 다 쓰고 제가 동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딱 요만한 네모칸 안에서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그거는 무대에도 빈 공간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대사로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힘들다 보니까 결과물로 나오는 영상은 정보량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또 보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도 뭐 강의를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결국엔 다 손을 봐야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이 다 그 고민의 결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시선이 도망갈 곳이 없고, 물론 이제 학생들은 창을 더 띄우고 카카오톡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슬라이드를 그냥 띄웠을 때는 사실은 뭐 뒤 내용을 미리 읽어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저한테 집중을 안 하게 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TV에 자막 넣듯이 아주 초보적인 효과들이지만 이런 것들 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파워포인트 자체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에 목소리만 입혀서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나중에 강의평 보면 그러니까 뭐 오피셜한 강의평 말고 뭐 에브리 땡땡 이런 데 강의평 보면 선생님 한 학기 동안 얼굴은 한 번도 못 뵀지만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 자체가 노이즈입니다. 지금도 이제 글자를 가리고 여러분이 이 창을 어디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줌에 그 얼굴 나온 모자이크 스트랩이 화면을 가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 PPT에서는 노이즈가 되고 얼굴 나오는 창을 여기저기 옮기면 또 보는 사람 정신 사납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잔머리가 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는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글쓰기 수업 때 썼던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이제 예시의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하여튼 초창기엔 이게 왼쪽 아래 나온 게 페이스타임 그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데 글자를 자꾸 가리잖아요. 말하면서 자꾸 옮기게 됩니다. 학기 중반쯤 지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뭐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템플릿을 와이드로 바꿨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러면서 와이드로 바꾸니까 정보량을 텍스트를 이제 오른쪽으로 밀어도 저렇게 얼굴이 들어갈 공간이 남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각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다 아마 한 학기 동안 악전고투하면서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러고 갔습니다.
게다가 사실 아주 큰 문제죠. 예. 수업하는 낙이 웃기는 건데 웃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도 있고 이렇게 우표만한 얼굴들을 보면서 웃기도 쉽지 않고 웃어주기도 민망합니다. 솔직히 학생 입장에선. 내가 이걸 웃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리액션을 너무 성실하게 보였다가 막 뭐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건 학생 입장에선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쨌든 그 원맨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선 좀 답답합니다. 이제 단순히 웃기기 쉽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든 숨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화면을 끌 수 있고 선생님이 화면을 끌 수는 없겠죠. 차마. 학생들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학생들은 언제든 숨을 수도 있고 뭐 슬그머니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물론 작은 창 여러 개를 같이 띄워놓고 뭔가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몰입의 경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몰입이란 것은 결국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화면 너머로 막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시킬 수 없는 아이템이 있고 좀 더 시키기 쉬운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학기 말이 될수록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은 평가 문제입니다. 수업은 뭐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 다 해도 그냥 굴러갑니다. 뭐 어쨌든 시간은 가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수업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이제 절대평가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 구글 클래스룸이 상당히 그러니까 학생을 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생을 쪼는 도구기도 해요. 매 시간 막 출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의도된 설계일 수도 있는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만큼 빠르게 피드백을 주면 또 학생들은 이 선생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뭐 나름 배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뭐 그런 감각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항상 다 되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동상이몽이지만 학생들도 이제 수업은 쉽기를 바라고 시험도 쉽기를 바라는데 학점은 나는 잘 나왔으면 좋겠고 또 나만 잘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엄정하면서도 공정한데 또 나의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사실은 맞춰주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절대평가를 이제 사실 짠하잖아요.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어렵게 마치고 힘들게 마치고 대학에 와서 이제 청운의 꿈을 펼치려는 찰나 학교도 못 가고 막 이제 좀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절대평가로 다 퍼주면 모두 행복한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평가라고는 해도 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모두를 A를 주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거는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나중에 바꾸거나 할 수 없고 처음에 절대평가지만 다 뭐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라. 절대평가란 건 모두 D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과학사나 오늘
이거 들으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픈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국에 서술형이고. 근데 기상천외한 공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과 쪽은 뭐 줌을 뭐 시험 볼 때 줌으로 학생 손이 나오게 카메라를 켜서 뭐 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식의 이상한 공문을 내린 학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해서라기보다는 학교가 그렇게 하면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느니 차라리 오픈북이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과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무슨 그 암기 과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반 물리, 일반화학 이런 것들 다 오픈북으로 하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학사나 이쪽은 뭐 서술형으로 하고 문제도 좀 큼직큼직하게 내고 하면은 오픈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채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막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다고는 못하겠고 쉽진 않은 문제 같습니다. 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나옵니다.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덕분에. 첫 번째는 이제 수업 방식에 따라서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로 한 반 정도는 100% 유튜브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줌에 익숙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유튜브는 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줌은 낯설기도 할 거고 학생들 뭐 인터넷 환경도 잘 모르겠고 뭐 자기 자취방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한다는 것도 익숙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일단 유튜브로 했어요. 근데 결국 학기 말까지 그 온라인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구나 해서 이제 줌과 섞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량이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못해 이렇게 모자이크로 띄워놓고라도 괜히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고 자나 확인하려고 막 화면 좀 넘겨보고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제가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실강보다도 밀도가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따라서 수업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할 땐 또 과욕을 부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하는 50분 동안 다다다다다 다 얘기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줌으로 같은 내용을 해보면 아 이거는 한 120분 할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업량을 조절하고 이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학기는 이걸 미리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업이 좀 처음에 밀도가 아주 높다가 뒤쪽에 가면서 아주 그냥 학생들도 편안한 그런 수업이 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아예 한 주당 유튜브와 줌을 섞는 식으로 해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30분이 넘었구나. 한 35분 정도까지 끝낼게요. 온라인 수업이 해보니까 더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반드시 어떤 대체제라고 할 수가 없고 유튜브를 연동시켜서 하면은 시청각자를 보여주기는 오히려 시간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를 썼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를 잘게 나눠서 연습시키기가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는 뭐 못 보여드릴 텐데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서평 쓰라 그러면 애들 어떻게 쓸지 몰라서 막 좀 헤매기 쉬운데 구글 폼에 문항을 나눠서 이 책의 주제는 뭔가 뭐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읽었을 때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런 식으로 문항들을 잘게 나눠주면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을 시키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을 알고 시작해야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하고 시작해야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거는 엄밀한 의미의 온라인 수업은 아니었다는 거를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에 찾아보시면 문서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우리가 했던 거는 Emergency Remote Teaching 영어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발음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 응급으로 했던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이거 자체가 온라인 수업의 본령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온라인 수업이란 것은 사실 오프라인 수업을 뛰어넘는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니까 그냥 급하게 그대로 갔다가 줌이든 유튜브든 옮겨놓고 한 건데 사실 그래서는 불완전한 대체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분들이 비로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하려면 거기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다르고요. ERT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 대로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러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한 학기 지났을 때 정말 내 목표가 뭐였는지 자체도 흐릿한 거죠. 그냥 지난 학기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이건 지난 학기는 다 이머전시였습니다. 다 이머전시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머전시에 대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걸 다시 하긴 힘든 거죠. 다시 하는 건 좋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의 기대에 대한 부분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의 반성인데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사실 이런 줌이나 이런 환경에선 수동적으로 수업 듣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유튜브 인강 듣듯이 뭐 줌 듣다가도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막 스톱도 누르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히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는데 이걸 미리 알긴 힘들었죠. 누군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을 것이며 다들 뭐 학교에선 다음 주는 개강한다, 뭐 다음 달이면 개강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장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계속 이머전시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우리가 양떼를 따라가다가 같이 헤맬 게 아니고 중심을 잡고 가야죠. 이제 뭐 이건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뭐 다 느끼셨겠지만 어디까지들 개입할 수 있는가? 학기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뭐 어떤 경우는 학생이 뭐 아버지 차 타고 안전벨트 매고 수업 듣는 경우도 봤고 뭐 카페는 뭐 사실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껐는데 오디오는 소리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사실 일일이 좀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단톡방도 오픈 채팅으로 열었는데 무슨 다 어피치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자잘한 건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학습 교수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끝인데 예. 뭐 사실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 첫 번째 얘기는 그거죠. 응급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고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전시는 지난 학기로 족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이고 집에서 듣고 카페에서 듣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머전시 상황으로 하는 건 사실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ERT가 아니라 온라인 러닝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능한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구성해서 이제 고객 만족을 추구하자 뭐 이런 거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정한 온라인 교육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TA도 있어야 되고요. 전담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한 강좌씩 맡아준다던가 그리고 뭐 오피스 아워처럼 이제 온라인에서 부족한 것들을 줌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시험이란 건 exam이 아니고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있어야 될 거고 행정적 유연성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요구 조건을 다 얘기하면 아마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예상하시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완전히 온라인 러닝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는 목표를 세우자. 그래야 지난 학기보단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 수업을 해서 그거를 나도 알아야 되지만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오프라인 수업의 한 90%까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80%까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면 이것은 온라인, 뭐 오각형을 그려서 이것은 온라인 수업이 더 낫다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업량과 거기에 따른 조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저는 다음 학기 같은 경우는 3학점짜리 수업이면 유튜브를 두시수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0분이 넘지 않게 2개 정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퀴즈를 구글 폼으로 내주고 1시간은 뭐 줌으로 토론 수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동성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브루타 같은 것을 도입하는 분도 많은데, 하브루타는 뭐 아시겠지만 1대1 토론인데 다행히 줌이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걸 하기에는 더 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뭐 80명짜리 수업, 뭐 10명짜리도 있고 30명짜리도 있고 80명짜리도 있는데, 80명짜리 수업에서 2명씩 짝 지으세요 하면은 짝을 다 짓고 나면 시간이 다 됐네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줌은 80명이건 100명이건 2명짜리 방 50개로 바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5초 만에 쪼갤 수가 있고 랜덤하게.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툴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로 과제를 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 브이로그 같은 거, 예를 들어 지난 학기에도 많이들 집콕하니까 여러분 뭐 쓰레기 일기 좀 써보세요, 이런 거 숙제로 준 적이 있는데, 그 글로 썼는데 이번 학기엔 브이로그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손은정 선생님이 약간 이제 시계를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예, 요 마지막으로 평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지난 학기의 반성을 바탕으로 절대평가란 게 이제 미끼도 될 수 없고 보상도 될 수 없다. 이거를 학기 초에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 본다면 뭐 종이로 봐서 이렇게 찍을 거냐, 아니면은 아예 시험 자체를 구글 폼으로 할 거냐. 전 구글 폼즈로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셔플도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럼 짧은 과제를 낼 때는 채점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제 하나하나에 뭐 패스 페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10점 줘서 2, 4, 6, 8, 10을 변별력을 줄 거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긴 과제, 말하자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포트 같은 것이 사실 그 격차가 드러나기 쉬운 위험한 구석이기도 합니다. 리소스가 많은 학생은 집에서 뭐 이건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달라지진 않지만 온라인일 때 그림자가 좀 더 짙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 외부 자원에 영향받는 형태보단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성실성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뭐 매일 일주일 동안 뭐를 해봐라든가 이런 식의 과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도 하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플립트 러닝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유상원 선생님이 해주실 테니까 저는 무책임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학기술학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진리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기술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거 만들던 어제 미국 뉴스로 이제 줌이 개학 첫날 다 터졌다, 뭐 이제 이런 기사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플랜 B는 필수적으로 마련을 해 두시라,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뭐 다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만 한 4번 나왔지만 어쨌든 시간 많이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해보신 분들은 100%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되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김태우 선생님이 한
2분 내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줌에 참여하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송인한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 이제 이 질문 나오고 그 뒤쪽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 쪼개는 기능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조 짜서 뭐 하라고 할 때 학생들 입장에선 감정 소모도 되게 큽니다. 물리적으로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구랑 하지? 쟤랑 안 하면 섭섭해할까? 아니면 쟤가 좋은데 뭐 이제 근데 예를 들어 클래스가 30명만 넘어가도 선생님이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줌에서 랜덤하게 쪼개버리면 그 냉정한 기술의 힘을 빌어서 그런 감정적인 소모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의외로 그 인간이 하는 일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기계가 하는 일은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방 쪼개는 기능을 여러 번 써서 학생들이 좀 익숙해지게 하면 괜찮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줌을 실제로 할 때는 뭐 간단한 퀴즈, 그러니까 오랄 퀴즈 같은 걸 내고 채팅창으로 답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답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학생이 사진 띄워놓고 도망갔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그거 2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